우울한 성격을 가진 내담자 환자를 치료를 할 적에 어떠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치료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치료의 주요 조건부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용이나 존중, 온정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성격 유형의 내담자든지 간에 수용, 존중, 온정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요소가 어떤 우울을 가진 우울의 역동으로 성격이 조직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미 스스로를 자기가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마저 자기를 이렇게 비난할까봐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임이 드러나서 결국은 거부당할까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마음을 놓고 내 있는 그대로의 존재, 불완전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비판단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좀 유지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 챕터는 반복적으로 그 우울의 유형을 내사형 우울과 의존형 우울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치료적 함의 역시 각각 유형별로 차별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사형 우울을 먼저 살펴보면 이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빠, 나는 결함이 있어, 나는 부족해 라는 내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나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버림받았던 것이야. 자신이 경험했던 상실과 좌절의 경험을 이 나쁜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굳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를 할 적에는 정말로 내가 나빠서 버림을 받았었던 것인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좀 다루어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분들의 어떤 우울한 증상을 경감시키고 우울해서 자기를 나쁘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성격 역동을 좀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이제 될 수 있는 접근이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 내적인 신념들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카우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석 카우치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환자는 이쪽을 보고 있고 치료자 또는 분석가는 이쪽을 보고 있고 서로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상대적으로 치료자 또는 분석가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생각들, 연상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연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울 역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대방이 행여나 나를 비난할까? 나를 거부할까?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레이더를 세우고 이 사람의 상태를 살핀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석 카우치는 서로 좀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치료 형태를 구조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 보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것이 내사형 우울을 다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의존형 우울은 어떠한가? 의존형 우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돌봐주고 있어.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라고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면 거의 바로 증상이 경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끝나고 나면은 우울이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형 우울 환자를 다룰 적에는 종결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야 한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결국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만남이 끝나게 되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결국 상실의 경험을 2번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역시 나는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삶을 다시 비관하는 형태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결을 조금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우울이 재발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나쁜 생각, 내 인생은 결국은 불운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념 같은 것들이 교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치료자가 아무리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순간에는 환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것이 환자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장기간의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한 내담자와의 작업에서는 그 분리 경험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치료 기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울 성격 역동을 가진 경우에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은 결국은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결국은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질려서 도망가게 될 거야. 당신은 결국 나를 떠남으로써 내가 나쁜 것에 대해서 벌하게 될 거야. 이러한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종결이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좀 그 전에 많이 작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실의 의미를 지금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치료 종결을 좀 계속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초반부터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작업 단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종결을 앞두고 있을 때 바로 막 한 회기만 종결하고 끝내기보다는 조금 한 3, 4회기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종결을 하는 것이 좋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는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상담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시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나는 애착에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경계선이나 정신병 수준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좀 의식화될 수 있도록 장기간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우울 역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치료자가 되돌아오는 반응이 없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한 말이 뭔가 잘못됐나? 라고 하면서 엄청 의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여기에서는 티 안 낼 수 있지만 세세하게 다 기억하면서 그때 왜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했지? 왜 그때 약간 눈빛이 달라졌지? 라고 하면서 거절당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사형 우울에 그 환자에게는 특히 더 적용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그 끊임없이 계속 보살핌만
제공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는 분리될 수 있지만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고요. 다시 만나도 우리 관계는 안전해요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치료 관계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료를 구조화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치료자나 상담자들도 뭐 어떤 뭐 여름이나 겨울철 되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뭐 이런 거 되면은 휴가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정이 잘못 잡히면은 막 일주일에서 2주까지도 서로 상담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짧은 분리의 시간 역시 상실을 견디는 연습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도록 그렇게 치료를 이끌어 나가 보면 분리 경험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울성 성격을 가진 내담자 또는 환자들이 치료자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치료적 진전을 뜻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자기가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더더군다나 자신의 공격성을 표현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관계가 끝장나는 거다. 관계가 종결되는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치료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내가 상담 선생님한테 또는 뭐 우리 치료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저 사람한테 불평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치료가 좀 계속 이어지네. 그래도 선생님이 나 안 싫어하네. 라는 경험들을 좀 해보면은 분노 표현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가 진정하게 좀 깊어지고 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그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느 정도는 전달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항상 좋은 감정만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을 때에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그 사람이 또 받아주고 그 사람이 여력 안 될 때는 또 안 받아주겠죠. 그럼 또 내 쪽에서 또 약간 양보해보고 서로 이러한 것들이 오고 가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깊어지고 현실적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치료자와 환자가 치료 관계 안에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의 분노에 병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상 분노는 정상적인 의존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굉장히 저하된 자존감을 조금 이제 높이는 그런 것이 또 치료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흥미로운 것은 자기 혐오가 너무나도 깊은 내담자, 환자에게 그래도 우리 땡땡님 되게 멋있으세요. 되게 잘하셨어요. 충분히 훌륭하세요. 지지적인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치료자의 이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울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치료자는 지금 나한테 속았구나. 내가 치료자처럼 좋은 사람을 속이다니 난 역시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또 사고 과정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울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발언을 자꾸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자아, 이 초자아에는 그 스스로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득 차 있잖아요. 초자아를 공격하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치료자가 이미 자기를 비판할 거라고 약간 믿고 있거든요. 치료자가 비판을 하니까 그 비판하는 내용에 잘 동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지하는 것보다는. 치료자가 내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걸 보니 내 이런 부분이 진짜 나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한다고 해서 진짜로 뭐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약간 유머러스하게, 아니,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깨끗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완벽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인간적으로 살아요. 뭐 이러한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이 얼마나 달성할 수 없는 그 높은 도덕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이 치료자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그런가 보다, 내가 진짜 이런 것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치료적인 접근들로 우리가 고려해 봄직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다른 내담자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저항인가? 라고 할 법한 이제 반응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상담 시간을 취소한다거나 또는 그날 뭐 이렇게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뭐 안 낸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성취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좀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항적인 행동을 하면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 사람들은 되게 좋은 환자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치료자가 뭘 원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순정적인 모습만 보이다가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 사람으로서는 발전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극복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축혀 세워주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비슷한 맥락에서 내담자가 치료자를 굉장히 이상화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세요? 라는 식으로 치료자의 후광을 벗기려고 할 때 그것도 굉장히 환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자를 보통 인간으로 보게 되면서 자기도 치료자에 비해서 완전히 열등한 존재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 간극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다시 한번 강조되는 내용으로는 이제 종결 시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치료자나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분간 안 만날 수 있지만 땡땡씨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함께 동반이 된다면 치료적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성 성격과 좀 구분해서 알아둘 만한 조금 비슷하지만 헷갈려서는 안 되는 내용들, 어떤 것이 있는지 감별 진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우울성 성격과 자기애성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울성 성격과 피약성 성격이 있습니다. 우울성 성격, 자기애성 성격, 우리 자기애성 성격을 공부할 때 이미 한번 감별 진단으로 간단히 다루어 본 적이 있었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기애성 성격은 그 주관적인 허기를 좀 덜 느끼고 관계를 덜 중시하고 수치심을 더 많이 방어하는 특징이 있다면, 우울은 자기 대상 전이가 아닌 대상 전이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역전이 같은 경우도 분명하고 따뜻하고 강력하며 구조 환상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 대상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역전이 같은 것, 전이 같은 것이 강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죠. 격려에 대한 반응도 자기애성 내담자에
에게는 굉장히 치료적일 수 있는데 우울성 내담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게 멋지세요. 뭐 이렇게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런 거 해봤자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격려에 대한 반응에서도 두 성격이 차이를 보인다. 한편 우울성 성격은 초자 공격이 오히려 치료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러한 치료적 개입은 자기애성 내담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가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울성 성격과 피약성 성격, 피약성 성격은 이제 다음 차시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둘 모두 뭔가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죄책감을 나름대로 적응한 결과로 우울이나 피약성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울성 성격의 내담자는 본인이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은 수용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본인의 우울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피약성 내담자는 이렇게 마냥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분들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스스로 이제 괴롭히는 건데 그렇게 나를 괴롭힘으로써 그것이 약간 면죄부처럼 적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좀 얻는데 그 사람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사용이 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아예 관심을 주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강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치료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냥 수용만 해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